고령화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였던 일산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무려 30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히던 일산. 그런데 지금 라페스타 거리는 10곳 중 1곳 넘게 불이 꺼졌고 29년을 버틴 백화점은 끝내 문을 닫았으며 시민 5명 중 1명은 65세를 넘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두고 도시가 늙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옆 같은 해에 같은 정부계획으로 태어난 분당은 지금도 멀쩡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왜 한쪽은 가라앉고 한쪽은 떠올랐을까요? 오늘은 일산이 무너진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표면에 드러난 공실과 폐점, 그 뒤에 숨은 단 하나의 설계 결함,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동네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불편한 사실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결코 일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일산에서 가장 북적이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라페스터입니다. 사람에 떠밀려 걷던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야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였습니다. 일산의 자랑이었습니다. 지금 그 거리에 가보면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셔터를 내린 점포가 줄지어 있습니다. 멈춰선 에스컬레이터, 인적이 끊긴 통로. 한낮인데도 거리가 조용합니다. 어디선가 휘휘한 냄새가 풍깁니다. 분명 사람을 위해 지은 공간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라페스타 367개 점포 가운데 약 50곳이 비어 있습니다. 10곳 중 1곳 넘게 불이 꺼진 셈입니다. 상가의 몸값도 무너졌습니다. 전성기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 원, 그것도 모자라 권리금 1억을 더 얹어야 들어올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그마저도 권리금은 사라졌습니다. 받기를 포기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값이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1억이던 권리금이 0이 됐습니다. 한때 가장 비쌌던 자리가 이제는 공짜로 줘도 임자가 없는 자리가 된 겁니다. 빈 건 거리만이 아닙니다. 그랜드 백화점 일산정, 1996년 문을 열었습니다. 일산의 첫 백화점이었습니다. 결혼 예물을 사고 명절 선물을 고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29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8일 끝내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이 줄고 줄어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복합시설도 흔들렸습니다. 원마운트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204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회사 곳간이 바닥나 자기사를 깎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청산 위기까지 몰렸고 지금은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어느 외진 변두리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일기 신도시를 대표하던 도시,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어 하던 그 일산입니다. 빈 점포, 닫힌 백화점, 무너진 복합시설, 한 곳의 사정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에서 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모든 장면은 사실 결과일 뿐입니다. 공실도, 폐점도, 회생 절차도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했던 도시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셔터가 내려진 그 거리도 한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라페스타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이곳은 고양시를 넘어 수도권 서북부 전체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주말이면 거리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거리를 메웠고 가족 단위 손님들이 늦은 밤까지 거리를 채웠습니다. 권리금만 1억 원이 넘어도 자리가 나면 줄을 서던 곳입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600만 원을 불러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가 일산을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일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려했던 도시는 어쩌다 첫 단추가 어긋났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리 그 자체의 약정입니다. 라페스타는 지붕 없는 실외 스트리트형 상가입니다. 날씨 좋은 봄, 가을엔 더없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면 푹푹 찌고 겨울이면 사르르는 바람이 거리를 비웠습니다. 한여름과 한겨울, 1년의 절반은 손님이 발길을 돌리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상가는 한 회사가 통째로 가진 게 아니라 점포 하나하나를 따로 분양한 구조였습니다. 소유주만 수백 명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단장이 필요해져도 그 많은 주인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치자 하고 누군가는 돈을 못 댄다 하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늙어가는데 상가는 처음 지어진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더해집니다. 2007년 바로 옆에 웨스턴돔이 들어섰습니다. 10년 뒤인 2017년에는 고향 스타필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 상권이 생기는 건 분명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은 그대로인데 가게만 늘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상권이 상권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권이 다른 상권을 잡아먹는 자기 잠식이 벌어진 겁니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더 새 것, 더 편한 주차, 그 모든 조건에서 라페스타는 한 발씩 밀렸습니다. 새 것이 문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라페스타의 손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줄을 서던 거리가 권리금을 포기해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상권이 너무 많아서 경쟁에 밀려서 무너졌다. 그런데 이건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입니다. 상권 경쟁은 어느 도시에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한 도시 전체가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옆 분당이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일산은 혼자 태어난 도시가 아닙니다. 같은 정부 계획, 같은 1991년 출발, 같은 일기 신도시였던 동네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분당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분당 집값은 강남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거리엔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반면 일산은 앞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같은 해 출발인데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자리입니다. 분당 바로 옆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NC소프트가 있고 KT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상장사가 즐비합니다. 아침이면 수십만 명이 이곳으로 일하러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분당에 살면서 분당 근처에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시 분당에서 씁니다. 도시가 스스로 돈을 버는 능력, 자족 기능을 갖춘 겁니다. 일산은 어땠을까요? 일산의 양질의 일자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아침마다 서울로 출근하고 밤이 되어서야 잠을 자러 돌아왔습니다. 일은 서울에서 하고 일산에서는 잠만 자는 도시, 이른바 베드타운, 잠자리 도시로 설계된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분당은 돈 버는 사람을 유치했고 일산은 돈 쓰는 장소를 유치했습니다. 화려한 쇼핑몰과 백화점과 스트리트 상가를 잔뜩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서 돈을 벌 사람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그 몸에 흐르는 피와 같습니다. 피가 돌아야 도시가 삽니다. 사람이 도시 안에서 벌고 도시 안에서 써야 상권이 돌고 세금이 거치고 젊은 가족이 모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처음부터 피가 도는 심장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다 갖췄지만 정작 도시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GTX-A가 뚫렸지 않냐고? 맞습니다. 2024년 GTX-A가 개통되면서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분명 대단한 호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GTX는 무엇을 하는 도구입니까? 일산 사람을 더 빠르게 서울로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출근은 더 편해지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일산에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서울에서 벌고, 서울에서 점심을 먹고, 서울에서 소비합니다. 교통이 좋아질수록 일산은 오히려 더 완벽한 잠자리 도시가 되어갑니다. 도시 자체의 일자리와 소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더 빠른 길은 해법이 아니라 또 하나의 빨대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일산의 진짜 병명이 분명해집니다. 고령화도, 상권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피가 돌지 않게 설계된 도시,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빠져나간 도시에는 더 무서운 일이 아주 천천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빠져나간 도시에서는 사람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한창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젊은 세대가 직장을 따라 서울로, 판교로 떠나면 그 도시에는 누가 남을까요? 떠날 형편이 안 들거나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늙어갑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고양시의 65세 이상 비율은 2002년만 해도 6.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18.6%까지 올라섰습니다. 사람 수로는 10기구만 7,000명이 넘습니다.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양시는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망을 보면 2028년에는 20.6%, 2035년에는 26.7%에 이릅니다. 10년 뒤면 4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라서 더 그렇습니다. 비슷한 또래가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입주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젊은 피가 새로 들어오질 않으니 도시 전체가 한 방향으로 동시에 늙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왜 무섭냐면 도시가 늙으면 돈이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은 외식도, 옷도, 문화생활도 젊은 층보다 훨씬 빠르게 소비를 줄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쇼핑과 외식으로 먹고 살던 일산 상권을 정통으로 때립니다. 아이를 키우며 북적이던 거리가 노인이 산책하는 거리가 된 겁니다. 소비가 줄면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닫으면 거리는 더 비고, 거리가 비면 사람은 더 발길을 끊습니다. 한번 돌기 시작한 이 바퀴는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곳간도 함께 비어갑니다.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2024년 33.68%에서 2025년 32.27%로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1.41%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시청이 자기 살림을 자기 힘으로 꾸리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세금이 덜 거치고 인구가 늙으니 돌봄에 들어갈 돈은 더 필요해집니다. 들어올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느는, 가계로 치면 매달 적자 청구서가 쌓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것, 집값입니다. 일산 서구 후곡마을의 84제곱미터 아파트는 2022년 5월 7억 1,500만 원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4억 9,3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년 반 만에 약 31%가 빠진 겁니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9억이 1억 됐다는 식의 과장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실거래 테이티드 기준으로 31%입니다. 하지만 이 31%가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수도권 집값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졌던 동네들이 하나둘 회복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일산 동구와 서구는 그 반등기에 거의 유일하게 올라타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회복할 때 혼자 제자리였던 겁니다. 집값이 빠진 것보다 다시 오를 힘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낡은 아파트 새로 지으면, 재건축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꺼내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안타깝긴 한데 우리 동네는 아니겠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일산에서 일어난 일은 일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도시 전체의 예고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당, 평촌, 삼본, 중동, 그리고 일산. 일기 신도시는 모두 30여 년 전 같은 청사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의 집을 분산하기 위해 만든 잠을 위한 도시. 둔당이 판교라는 일자리를 얻어 살아남았을 뿐 나머지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들은 동시에 늙어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재건축 대상이 되는 집만 약 30만 가구입니다. 30만 가구가 같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박하실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하잖아요. 선도지구 됐잖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2024년 11월 전국에서 13개 구역, 약 3만 6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뽑혔습니다. 일산에서도 백송, 후곡, 강촌, 정발 4곳, 총 9,174세대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은 돈입니다.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지으려면 집주인이 추가로 내야 하는 청구서, 분담금이 따라옵니다. 그 부담과 이주 수요가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입니다. 오죽하면 2025년부터는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미리 적어두도록 규정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설령 이 모든 벽을 넘어 새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해도 근본 질문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도시의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이고 일자리는 그 안을 도는 피라고. 새 아파트를 지어도 피가 돌지 않으면 같은 병은 다시 찾아옵니다. 30년 된 건물을 30년 된 설계 위에 다시 세우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더 비싸게 반복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일산의 젊은 피를 빨아들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옆 고향 창릉입니다. 3기 신도시 창릉에만 약 3만 8천 가구가 들어서고 2026년 12월 첫 입주가 시작됩니다. 삼송, 원흥, 지축, 장안까지 합치면 일산의 수요는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판교가 분당에 일자리를 더해줬던 것과 달리 창릉은 일산의 사람을 데려갈 뿐 새 활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초양극화입니다. 잘 되는 곳만 더 잘 되고 소외된 곳은 더 뒤처지는 쏠림. 서울 핵심지는 공급이 모자라 값이 오르고 일산 같은 비핵심지는 그 흐름에서 비켜서 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기인데 도시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리는 겁니다. 이제 이건 일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정에 사시는 분, 김포에, 검단에 집을 두신 분, 여러분의 도시는 일자리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잠자리만 가졌습니까? 말로 답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 동네 상가 2층을 보십시오. 빈 점포가 셋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같은 신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도시가 천천히 식어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불 꺼진 거리, 떠나는 젊은 사람들, 멈춰버린 집값. 무섭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건 일산이라는 도시의 잘못이 아니라 30년 전 설계도가 만든 결과라는 점입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쥐어롭드리는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보통 서울까지 몇 분 걸리나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보여준 건 빨리 실어 나르는 길이 도시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도시 안에 사람들이 출근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있는가? 교통보다 자족기능, 즉 도시가 스스로 돈을 버는 힘을 1순위로 보십시오. 둘째, 상가를 볼 때는 겉모습보다 속을 보십시오. 화려한 거리, 새 건물에 현혹되지 말고 2가지를 확인하세요. 이 상권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체가 한 곳으로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게에 돈을 쓸 사람들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지. 소유주가 수백 명으로 터진 채 배후에 일자리가 없는 상권은 아무리 새 것이라도 같은 길을 걷습니다. 셋째, 숫자 2가지를 챙겨보십시오. 그 동네의 인구 구조, 그러니까 나이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람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도시의 살림이 스스로 꾸려지는 비율이 오르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 2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나빠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도시를 살리는 건 새 건물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아무리 멋진 아파트를 올려도 그 안에 일할 곳이 없으면 도시는 다시 식어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일하고 돈을 버는 도시는 건물이 조금 낡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어떤가요? 출근하는 도시인가요? 잠만 자러 돌아오는 도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믿었던 소비 철학이 단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 비웃던 그 목소리들, 2026년 지금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사진은 어느새 독촉고지서로 바뀌었습니다. 월급 몇 달치를 태운 여행이 남긴 건 추억이 아니라 할부 이자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똑똑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쩌다 똑같이 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빚이 그들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3년의 전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제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잠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고 비웃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돈 모아서 언제 집 사냐? 어차피 못 살 거 지금 누리자. 그때는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선택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0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0.5%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 시절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약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통신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빚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빚은 오히려 기회를 잡는 사다리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모으는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대로 빌려서 무언가에 넣은 사람은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지금 쓰고 지금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코인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누군가 몇 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에만 587만 명에 달했습니다. 성인 7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내 집을 못 산다. 이 한 문장이 한 세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차피 닿지 못할 미래라면 손에 잡히는 오늘을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오마카세 식탁, 해외 휴양지의 노을, SNS에 올라가는 빛나는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증거였고 그 시절의 트로피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멍청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낮은 금리가 빚을 가볍게 만들었고 오르는 자산이 절약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흐름 위에 서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숫자가 바뀌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리였습니다. 2020년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사상 최저였습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에 가깝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흐름이 뒤집힙니다. 2023년 1월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1년 남짓 만에 7배였습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십니까? 그 작은 숫자가 바꾼 결과를 보겠습니다. 저금리 시절 1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는 약 12만 원에서 14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담이라 느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자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금리가 7%, 8%대로 뛰었습니다. 같은 1억 원의 빚, 같은 사람, 같은 통장. 그런데 이자만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뀐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은 그대로인데 빚의 무게만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문제는 이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벼워 보였던 비용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할부였습니다. 할부 수수료 월 2%, 이 문구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월 2%는 1년이면 24%입니다. 카드값을 12달로 나눠내는 동안 사실은 연 24%짜리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월급이었습니다. 월급이 안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올랐습니다. 다만 물가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2022년 임금은 0.2%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물가는 5.1% 올랐습니다. 2023년에도 임금은 1.6%, 물가는 3.6%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월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오른다. 그러면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 돈이 매달 조금씩 사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이자가 불어나고 다른 쪽에서는 쓸 돈이 줄어듭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통장을 갉아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통장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흥청망청 써서 비어버린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비어가는 통장이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가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 무게일까요? 한 달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불어난 이자를 갚느라 빠져나가는 돈,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일주일치 노동입니다. 한 달에 닷새, 엿새, 일회. 그 기간 동안 일해서 번 돈이 통장을 스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요일까지 일했는데 그 일주일은 통째로 빚을 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 시간을 팔아 빚의 무게만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카드 할부가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느낌. 그 느낌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이건 이미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입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다음 장면의 숫자가 보여드립니다.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냈습니다. 처음엔 카드 할부였습니다. 다음엔 현금 서비스, 그 다음엔 카드론이었습니다. 한 칸씩 더 비싼 빚으로 옮겨 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리볼빙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을 다 안 내고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겁니다. 갚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빌리는 셈입니다. 이번 달 빚을 다음 달에 나에게 떠넘기는 시간 대출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의 값이 너무 비싸다는 데 있습니다. 리볼빙 평균 금리는 약 17.4에서 17.6%입니다. 체감으로는 20%에 가깝습니다. 100만 원을 미루면 1년에 18만 원 가까이가 이자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미뤄진 빚이 한 곳에 쌓였습니다. 카드론 잔액은 약 42.9조 원, 역대 최대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루는 것조차 안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1%까지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약 20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이 20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거운 건 그 무게가 청년 세대에 쏠렸다는 사실입니다. 30대 이하 청년 한 명의 평균 대출은 8,450만 원, 역대 최대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억 가까운 빚을 짊어진 겁니다.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41%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결국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법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을 시작한 사람 가운데 30대 이하가 26.9%였습니다. 빚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법의 도움을 구한 사람, 그 넷 중 한 명 이상이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으로 한 투자, B2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청년들의 연체 잔액은 반년 만에 46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약 9배입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상자산에 묶인 돈은 17.6조 원에서 111.7조 원으로 불었습니다. 한탕을 노린 돈이 그만큼 컸고 무너질 때의 충격도 그만큼 컸던 겁니다. 화려했던 3년의 끝은 이렇게 숫자로 남았습니다. 미뤄진 청구서, 역대 최고의 연체율, 그리고 법원 앞에 줄을 선 청년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빚은 그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은 한 사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옆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내가 진 빚인데 왜 가족까지 흔들린다는 걸까요? 그 답은 빚이 무너지는 방식에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대와 30대 중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에 빨간불이 켜진 사람,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2021년 21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7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4년 사이 약 6만 명이 더 무너진 겁니다. 더 무거운 숫자도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갚을 여력마저 약한 사람, 이른바 취약차주가 30대 이하에서만 44만 6천 명입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세대가 빚 앞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위태로운 자리가 있습니다. 가진 자산을 전부 팔아도 빚을 못 갚는 수준, 이른바 고위험 가구입니다. 2030 세대에서만 약 16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빚은 더 이상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빚의 도미노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엔 본인 통장이 비고 그 다음엔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자식의 이자에 보탭니다. 그래도 막히면 형제와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보증을 서고 자기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빚이 부모의 노후를, 형제의 신용을, 친구와의 관계를 차례로 넘어뜨립니다. 무너지는 건 한 명인데 함께 무너지는 사람은 여럿입니다. 이게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 그러니까 온 가정이 진 빚을 다 합치면 2025년 3분기 기준 1968조 원입니다. 빚을 진 사람 한 명이 평균 9,660만 원씩 지고 있는 셈이고 이건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액수입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을 평범한 한 사람이 어깨에 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빚이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빚은 인생의 계단도 빼앗습니다. 신용에 한 번 금이 가면 전셋집을 구하기도, 결혼을 준비하기도, 내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남들이 한 칸씩 올라가는 동안 한 세대가 그 사다리 아래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아픈 마음이 자랍니다. 돈 없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철없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메커니즘으로 봐야 합니다. 큰 빚을 지면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가난이 길어지면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게 되고 무너진 자존감은 출구를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가장 가까운 사람, 더 받쳐주지 못한 부모에게 화살이 향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빚이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빚이 가족의 통장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갈라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젊은 세대가 가장 무거운 빚을 지고 그 무게가 부모의 노후로, 형제의 신용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욜로의 시대는 끝나고 정반대의 흐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며 저축하는 사람을 답답하다 비웃던 그 목소리들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욜로의 시대가 조용히 저물고 있는 겁니다. 욜로가 저물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요노였습니다. 요노란 You only need one. 정말 필요한 하나만 갖자는 흐름입니다. 무지출 챌린지, 거지방, 짠테크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코바코가 2025년 발표한 소비조사에서 응답자의 89.7%가 보여지는 소비보다 실용적인 소비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입니다. 또 80.7%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구매는 자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약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수가 택한 기준이 된 겁니다. 명품 시장에도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백화점 65개 점포 가운데 37곳,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매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줄을 세우던 명품 소비가 식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 예산을 당당히 공개하는 라우드 버지팅이 유행하고 소비를 줄이는 언더 컨섬션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욕망을 내려놓은 사토리 세대가, 중국에는 가성비를 쫓는 소비 다운그레이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의 절약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한 달 평균 약 250달러, 우리 돈 30만 원이 넘는 돈을 아꼈습니다. 가장 많이 끄는 항목은 영상 스트리밍 구독으로 65%에 달했습니다. 더 의미심장한 건 참여자의 85% 이상이 이 흐름을 멋이 아니라 경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절약은 궁상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을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늘 검은 퍼틀넥만 입었고 워런 버핏은 맥도날드 아침으로 하루를 엽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 티셔츠를 돌려 입습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과시하지 않습니다. 통제권을 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절약은 돈을 못 써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돈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통제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점검해도 됩니다. 지금 켜져 있는 리볼빈이 있다면 금리부터 확인하시고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 결제와 구독 중에 안 쓰는 것 하나만 해지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번이 끌려가던 통장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는 시작이 됩니다. 욜로는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금리가 깔아둔 길이었고 모두가 옳다고 믿게 만든 시대의 설계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절을 즐겼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일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몫입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오늘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식사 한 끼, 떠나고 싶었던 여행 한 번, 그 자체가 잘못일 리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을 고른 것이 아니라 청구서가 내 내일을 먼저 가져가 버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을 즐기는 사람의 통장에는 선택이 남고 오늘에 끌려가는 사람의 통장에는 이자가 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절반은 건너오신 겁니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무심코 빠져나가던 자동결제 하나 혹은 미뤄둔 리볼빙 하나를 들여다보는 일. 그 작은 점검 하나가 끌려가던 흐름을 멈춰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을 즐기는 것과 오늘에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욜로와 요노 어느 쪽이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내 통장을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